네, 안녕하십니까. 취수홍상 원고적격에 대한 내용을 우리 테마 체계도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러면 판서를 통해서 중간중간에 있는 내용들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당사자 소송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테마 체계도 윗부분에 보시게 되면 당사자 소송상 원고적격이라고 해서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바로 원고적격이 인정이 되는데, 이때 당사소송은 확인소송과 그리고 일반적 이행소송으로 구분이 될 수 있고, 이때 확인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 여기서도 역시 당연히 확인의 이익의 핵심은 뭐가 되겠습니까? 보충성 원칙이 될 거예요. 그래서 확인의 이익을 갖는다. 다른 유효적절한 권리구제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확인의 이익을 갖는 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고, 일반적 이행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은 항고소송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소송과 구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서로 다른 거예요. 항고소송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소송은 처분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일반적 이행소송은 처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집행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 이행소송은 내가 그와 같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이행청구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면 당연히 원고적격이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당사소송에 대한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행정소송법 제3조에 보시게 되면은 행정소송의 종류 4가지를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요. 정의 규정이에요. 그런데 3조 2호에 당사소송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3조 2호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사소송이라는 것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법률상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아시겠죠?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와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이 당사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한 법률관계라는 것은 구체적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이 당사소송인데,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법률관계의 원인이 되는 처분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라고 했을 때, 여기서의 이 법률관계는 오직 무엇이 된다? 오직 공법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공법관계가 돼요. 위에서는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한 법률관계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공법관계, 사법관계가 다 포함될 수 있고요. 그 밖의 공법관계는요, 공법관계만 해당 사항이 있는데 여긴 뭐가 없어요? 점이에요. 그렇죠? 처분이 원인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한 법률관계에 대한 당사소송은 실질적 당사소송과 형식적 당사소송으로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형식적 당사소송은 뭐냐면, 형식은 당사자소송이에요. 즉 뭐냐면 항고소송과 비교해 봤을 때 항고소송은 피고가 행정청이 되죠. 그런데 당사소송은 그것이 아니라 그 법률관계의 쌍방 당사자 간의 싸움의 문제가 당사소송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서로 당사자끼리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은 분명히 당사소송인데 실질이 처분을 다투는 겁니다. 실질은 항고소송인 경우죠. 따라서 이와 같은 형식적 당사소송은 항상 그 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있어서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쪽에 형식적 당사소송이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 당사소송은 이쪽 둘 다 당연히 존재할 수 있고요. 이때 이 실질적 당사소송은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 또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이와 같이 확인 소송의 성질을 가지는 당사소송이 하나가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국가배상 청구소송이나 손실보상 청구소송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과 같은 것들은 국가배상을 해주세요, 손실보상을 해주세요, 부당이득을 반환해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것으로서 일반적 이행소송 쪽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두 개 묶어왔고 이거 두 개 상황이 그대로 같이 들어왔잖아요.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공무원 임명 처분을 근거로 해서 공무원 지위가 있다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확인을 요구를 하게 되면 그때는요, 공무원 임명 처분이라는 처분이 매개가 됐기 때문에 뭐가요?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한 법률관계 쪽에서의 확인 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거고요. 만약에 공무원은 공무원인데 계약직 공무원, 즉 전문직 공무원이에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공무원 임명이 처분의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채용 계약이 뭐래요? 공법상 계약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처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 이쪽을 타고 들어와서 확인 소송으로서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상황이 옵니다. 확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바로 제기할 수 있다고 했고요. 얘가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그리고 일반적 이행 소송은요. 나는 국가배상 청구권이 있어요. 손실보상 청구권이 있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답니다. 이렇게 이행 청구권을 주장하는 자면 원고적격이 당연히 인정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에서는 이 확인 소송 쪽 말고 이쪽이라고 하게 되면 원고적격이 특별히 논점이 걸리지 않겠네요. 그렇죠? 당사자 소송과 원고적격에 대한 내용을 잠시 봤고요. 그 다음 이 밑에 있는 내용은 뭘까요? 이거는 우리 체계도에서 맨 위에 쪽에 보게 되면 무효등 확인소송상 원고적격 이 부분이 있죠. 우리 아까 전에 법률상 보호이익설이 있고 즉시확정이익설이 있고 이렇게 행정소송법 35조의 법률상 이익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런 얘기인데요. 종래 판례는 뭐라고요? 즉시확정 이익설의 입장을 취해 왔었는데 현재 판례는 법률상 보호이익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했어요. 두 개의 차이는 확인의 이익이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문제라고 했고, 이 확인의 이익의 핵심은 바로 현존하는 법적 지위의 불안이나 판결을 통한 권리존보의 확정 필요성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무엇도 있다고 했어요? 보충성 원칙도 있다고 했죠. 이 보충성 원칙의 핵심이 된다고 했고요. 이제는 보충성 원칙이 필요 없어져서 법률상 보호이익만 인정되면 된다. 이렇게 해서 법률상 보호이익설로 판례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럼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판례 때문에 그래요. 이 판례 때문에 그런데 이 판례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처분 사건입니다. 여기서 원인자 부담금 부과처분이란 처분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과세처분으로 바꿔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과세처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과세처분이 위법하고 그것이 중대 명백해서 처음부터 무효인 처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무효인 처분이니까 나한테는 뭐가 없어요? 납세 의무가 없어요. 납세 의무가 없는데 이미 그 돈을 내버린 거죠. 그 돈을 내버렸다면 이것은 과오납이고 잘못 납부한 것이고 국가가 부당이득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 있어서 우선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서 돌려받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이때는 부당이득이 성립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거예요. 부당이득은 민법 741조를 근거로 해서 일방에게 이득이 타방에게 손해가 상호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그 다음 법률상 원인이 없으면 부당이득이 성립된다라고 봐요. 국가는 만약에 500만 원의 납세 의무를 이행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세금을 500만 원 냈으면 국가는 500만 원의 이득을 취했어요. 그리고 갑의 경우에 있어서는 500만 원 손해가 발생했고요. 여기에 있는 돈이 여기에 있는 돈으로 이렇게 넘어간 거니까 당연히 인과관계가 인정인데요. 법률상 원인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바로 이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원인이 되고 있는 게 과세처분이니까 과세처분의 효력이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가 바로 법률상 원인이 있다 없다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했기 때문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을 때 여기에 뭐가 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처분이 있으니까 무슨 논의가 결부될 수 있겠습니까?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에 대한 논의가 들어갈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우셨던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 논의를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선결 문제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바로 위법성 심사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바로 효력 유무 심사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위법성 심사만 가지고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말할 수 없으니까 지금의 선결 문제는 뭐가 돼요? 효력 유무 심사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때 효력 유무 심사에 대한 문제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했죠. 그 처분이 단순 위법한 상태라고 한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라고 한다면 이때는 선결 문제가 효력 부인의 문제가 될 것이고 그것이 당연 무효인 처분이라고 한다면 무효임을 그냥 확인만 하면 되니까 이때의 선결 문제는 효력 확인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효력 확인이라는 것은 구성요건적 효력은 행정행위의 하자가 있는데 당연 무효가 아닌 한 성립되는 것이 구성요건적 효력이니까 당연 무효라고 한다면 구성요건적 효력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구성요건적 효력에 저촉되는 일도 발생할 수 없으니까 취소의 수소법원이 아닌 권한 없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의 수소법원도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행정행위의 효력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효력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을 제기한다면 당연히 인용 판결 받을 것이고 돌려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등 확인 수준과 비교했을 때 또 다른 유효적절한 권리 구제 수단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무효 확인 수송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무효등 확인 수송을 제기한 상황을 한번 전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판례에 따르게 되면요. 그래, 100번 양보해서 원고 적격을 인정시키고 본안을 집어넣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게 위법 무효니까 무효 확인 수송을 제기하게 되면 인용 판결이 나올 수 있겠지. 하지만 우리 행정소송법 제30조에는 기속력에 대한 규정을 두면서 원상회복 의무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시에는 기속력으로서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치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다가 무효 확인성을 제기하게 되면 뭐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처분은 무효다라는 거 확인받고 끝나는 거예요.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이 안 되니까 행정청은 그 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을 겁니다. 돌려주지 않으니까 갑은 또다시 뭘 해야 돼요? 다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돼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을 제기하면 되지. 즉 다른 유효적절한 권리구제 방법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을 제기하면 되지. 못하러 무효확인송을 제기하니 무효확인송을 제기할 만한 이익이 너는 없어. 이런 측면에서 확인의 이익 흠결로 원고 적격을 부정을 했었어요. 그 뜻은 뭐죠? 당시에는 확인의 이익을 요구했었다는 것이고 보충성 원칙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확인의 이익 중에서 보충성 원칙, 다른 유효적절한 권리구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원고 적격을 부정을 해왔는데 현재 판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처분 사건 판례에 따르게 되면은 판례가 전향적으로 기속력으로서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을 제기해도 선결 문제에 심사 가능하니까 돌려받을 수 있고요. 여기다 무효 확인송을 제기해도 기속력으로서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니까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얘가 존재하니까 얘 안 받아줄래? 라고 얘기하는 확인의 이익은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이 얘기는 또 무효등 확인순 가서 다시 한번 나올 거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또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와 보시게 되면 이것은 이제 방금 전에 당사 수용과 원고 적격, 무효등 확인 수용과 원고 적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봤다면 이것은 이제 취수용과 원고 적격 부분에서 인민소송 파트에 해당해요. 인민소송 파트에 보시게 되면 우리 두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절차법규, 두 번째는요 관련법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절차법규로서 환경영향평가법과 원고적격에 대한 문제에 해당을 해요. 환경영향평가법과 원고적격, 우리 아까 전에 행정법 체계도를 가지고 봤던 내용을 한번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까요? 환경영향평가법 안에는 사익보의 취지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있다고 했죠? 뭘 통해서 인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치고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목적론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을 통해서 이 안에 사익보의 취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그 사익보의 취지를 근거로 해서 인근 주민 갑에게 원고적격 인정시킬 수 있을까? 몇 단계로 논의한다고요? 2단계. 그쵸? 첫 번째는 물적 범위, 두 번째 인적 범위예요. 물적 범위는 저 안에 사익보의 취지 있다, 근데 적용 안 된다 라고 해버리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면 이건 이용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골프장 개발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요?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면적이면 환경영향평가법 적용해. 그 미만이면 적용하면 안 돼. 이렇게 돼 있어요. 적용을 못 받는다면 그 안에 있는 사익보의 취지는 우리가 항유할 수조차 없겠죠. 그래서 먼저 물적 범위부터 봐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를 통해서 환경영향평가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봅니다. 만약에 25만 제곱미터 미만이다. No! 이렇게 들어가면 환경영향평가법 자체가 적용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원고적격은 없어져요. 이렇게 되면 부적법 각하 판결의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25만 제곱미터 이상이 맞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맞고 환경영향평가법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인적 범위로 가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 사익보의 취지를 원고 갑이 과연 향유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뭐라고 했어요? 환경영향평가법이 보호하는 그 사익은 누구의 사익? 누구?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사익, 그 사익을 보호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대상지역 안에 거주할까 밖에 거주할까 이걸 보셔야 돼요. 안에 거주하면 너 인정돼, 끝! 간단해져요. 그런데 만약에 밖에 거주하게 되면 너는 우선 환경영향평가법이 네 보호 안 하는 거야. 너는 원고 적격 없어. 우선은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다음 논의로서 뭐 한다고 했어요? 저희 할머니는 고추를 자식처럼 아낀다고 했어요. 그래서 현실적 이익, 이건 무엇에 대한 문제? 농작물 경작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만약에 농작물 경작과 같은 환경상 이익을 현실적으로 향유했다면 원고 적격 인정돼요. 근데 만약 이게 아니다, no 하고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건물이나 토지. 거주지는 밖에 거주하고 있는데 대상 지역 내 건물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했죠? 일시적인 이익을 향유하는가? 여기서 일시적인 이익을 향유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것만 갖고 원고 적격은 인정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 뭐로 가야 돼요? 이와 같은 처분이 있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나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 그래서 수인할 수 없는, 수인 불가능한 환경상 이익 침해나 침해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며 예외적으로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 no로 가도 얘랑 얘는 똑같아요. 그대로 적용되죠. 여기서도 yes, 그러면 원고 적격, no, 그러면 원고 적격 부정되는 쪽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취수용상 원고 적격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 정도 내용이면 더 이상 벗어나는 내용은 없다고 보셔도 확실합니다. 지금까지 취수용상 원고 적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